시흥시에서 큰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시 결의문화유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형 오이도 유적 문화재 발굴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크게 두 가지에 걸쳐서 강의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두 번째 꼭지를 담당한 강사 옥재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경기도 성남 가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인사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의 활동은요, 저희가 원래 설정을 한 안내에 따르면 바로 이곳 현장에서 여기에서 오이도 유적을 중심으로 신석기 시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문화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갈래 중에 하나인 토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의문화유산연구원에서 옥도초등학교 옆편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발굴 현장을 가셔서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의 모습은 어떤지를 보시고 오이도 유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결의문화유산연구원이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결의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대장문화재의 조사, 연구 및 보존,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후세에 우리 옛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과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고 싶어. 그곳에 숨은 물을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쩍인 카메라, 때묻은 지도 가방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유물들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물관에서 유물을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은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고고학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고고학자들이 모여있는 결의문화유산연구원을 대표해서 김기태 연구실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기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흥시 관계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또 많이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 6년 전에 만들어진 연구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이 그 전까지는 문화재 연구소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 그다음에 대학 박물관들이 이렇게 맡아서 전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문화재법이 1999년에 바뀌면서
구제 발굴은 저희와 같은 그 발굴 조사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라 해서 문화재에서 하고요. 학술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화재 연구소에서 학술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맡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태 학문적으로 해서 그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대학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기로 거의 역할 분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발굴 조사 법인 기관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대학 박물관에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가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역사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많이 해오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고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으신 거는 몇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다음 기회가 또 된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도 말고요. 좋은 모습으로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먼저 화면을 통해서 그 간단한 내용,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을 먼저 강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강의를 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역사학교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또 드릴 설명들이 네, 여러분들에게 크진 않지만 작더라도 그 의미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신석기 시대가 주제면 신석기 시대만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먼저 뜬금없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때 항상 설명하는 게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근원을 따라가 보는 계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 그 쓰고 있는 물질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멋진 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그러면 너무나도 크게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루하루를 살고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 그러면 아주 오래전 거, 멋있는 거, 수준 높은 것만 쫓고 이러는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주변의 물건을 한번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아울러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놀이닷개라는 브랜드를 아세요? 놀이닷개라는 브랜드 아세요? 제가 올 초에 홈쇼핑 좀 매니아는 아니고요. TV에 채널을 넘기다가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홈쇼핑에서 놀이닷개라는 브랜드의 도자기를 파는데요. 우리나라 주부들께서 완판을 시켰더라고요. 되게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그런데 이 도자기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이렇게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면 좀 씁쓸한 그런 판매와 완판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대한제국에서 수입했었던 도자기 브랜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놀이닷개였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죠? 세계에서 도자기를 제일 잘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선이 좋은 뜻으로 수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겠습니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이 들어오는 것들은 많은데 나가는 게 없어서 많이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부담을 느낄 때예요. 그때 어쩌지 못하고 수입해서 그 많은 비용이 일본의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3대 도자기가요. 가라스, 카고시마, 아리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곳이 아리타라는 지역이고 아리타의 도자기의 할아버지가 이삼평입니다. 어쨌든 아리타든 가라스든 카고시마든 이 일본에서 도자기를 가장 잘 만들던 세 지역의 도자기의 선조가 모두 조선 사람이에요. 좋은 과정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납치를 당합니다. 어떤 전쟁을 맞아서요? 임진왜란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삼평은 워낙 유명해서 더 이상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김해에 도공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예 외에서 그 부부를 다 납치를 해가요. 그래서 최초로 정착한 곳이 일본 그 다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요.
남편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좀 빨리 떠나게 됩니다. 탁해 옵니다. 근데 부인이 거기에 남아서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다가 가까운 지역 아리타에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자기를 잘 만들고 있구나라는 소문을 듣고 약 890여 명의 도공을 이끌고 아리타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리타 도자기의 발전, 엄청난 발전을 낳아요. 나중에 그게 일본의 경제 발전, 메이지 유신 이후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거든요. 도자기 산업이라는 것이. 누굴까요? 그 여성이요. 불의 여신 정입니다. 백파선요. 여기서 남편은 무사로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도공입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세계 최고의 도자기 생산 국가가 조선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사람이 손으로 내는 이익을 낮추어 봅니다. 그래서 순서도 사농공상이어서 한참 문제가 되었고, 나중에 실학자였던 유수원조차도 자기가 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상의 가치를 너무 낮추어 본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역사 전체에 보았을 때 상당히 큰 이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볍게 보는 태도들이 조선의 도자기 산업의 발달을 낮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자경루도 잘 아시겠지만 자경루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스위스였습니다. 당시 알람 시계를 가장 잘 만들던 곳이 아랍 사회였고 물시계를 가장 잘 만들던 곳이 중국이었는데, 그 양측에서 제일 좋은 기술을 합쳐다가 자경루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을 낮춰보는 그 기본 태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스위스로부터 시계를 수입해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조선이 세계 최고의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바탕도 힘이 막강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우리 그릇의 역사는 토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토기로부터 시작된 우리 역사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만큼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토기가 만들어진 시대가 어떤 시대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힘이 그만큼 소중하고 큰 의미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릇의 역사는 처음에 흙을 빚어서 그대로 구운 상태의 토기를 사용하다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외부 공기를 차단시켜서 환원염을 이용하는 좀 더 단단해진 경질 토기를 만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액체를 그릇 속에 스며들지 않게끔 유약을 발라서 굽는 도자기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자와 분청과 백자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릇 발달의 커다란 갈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릇들을 지금 가정에서 쓰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어제 만든 걸 오늘 구입해서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릇은 수천 년짜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쓰는 곳곳에 우리 역사의 소중한 의미와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너무 크게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삶의 과정을 잘 거슬려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개되어 온 모든 과정에 결정적인 기술들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처음으로 토기가 만들어지면서 만들기의 기본이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질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잘 만들고 더 잘 굽는 그런 기술이 입혀집니다. 거기에 이제 도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유약을 발라서 지킬 수 있고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기술들이 더 입혀져서, 사실 조선이 시작할 즈음에 시작된 분청사기의 역사부터는 앞에서 조상들이 잘 만들어 온 기술을 보다 좋게 재사용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간 의미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즉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릇에, 그리고 우리나라 도자기 그릇에 큰 바탕이 마련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신석기 시대에 토기를 발명해낸 사람들의 능력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 만들기의 큰 과정은요, 역사를 좀 전에 보셨지만 일단 만들고 말리고 다듬고 굽고, 이제 도자기라면 다시 유약을 바르고
한 번 더 굽는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톡이라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게 되죠. 자, 이 과정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림으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양 만들기를 성형이라고 하는데 성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삭기인데요. 링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노이의 탑인가요? 그렇게 한 칸 한 칸씩 흙 반지를 쌓아서 올리는 것이 태삭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릇도요, 잘 찾아보시면 사람들의 손길이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손길이 흔적들이 남겨 있습니다. 선사시대 토기도 마찬가지여서 태쌓기의 방법으로 그릇을 만들었다면 그릇 안쪽에 이렇게 링이 차곡차곡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가셨을 때 유물을 잘 보는 방법으로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읽고 설명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의 진짜 주인공인 사람들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도 유물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띠쌓기가 있습니다. 띠쌓기는 그 좀 전에 그 태쌓기랑은 좀 틀린데요. 스프링 모양으로 길다랗게 그 흙을 뽑아서 그걸 차례대로 이렇게 말아서 올립니다. 그 역시도 무문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청동기 시대가 만들어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차곡차곡 감아서 쌓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그릇까지 가장 큰 특징은요, 이렇게 물레나 회전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릇의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나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이유로는 전부 좌우가 균형감 있는 그릇만 만들었겠죠. 근데 조선시대 백자 가운데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달 항아리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생기면요, 그릇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회전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이 회전을 사용하게 되면 편리한 게 있습니다. 덜 움직이고 흙을 골고루 다듬을 수 있겠죠. 하지만 회전판하고 물레는 다른데요. 회전판은 발로 천천히 돌립니다. 물레보다는 회전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회전력이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키 큰 그릇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회전판을 사용하더라도 그릇들이 좌우가 잘 맞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릇의 키가 작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회전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물레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 크고 훨씬 단단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릇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이게 이제 성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접합이 있어요. 한번 흙을 써서 끝까지 이렇게 이뤄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따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굽다리 접시라고 하는 이런 모양의 그릇을 만들 때 다리 부분인 대각과 그 다음에 윗부분인 그 접시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 그릇 쓰시죠, 여러분들? 언제 쓰세요? 제사 그릇입니다. 재료만 나무로 달라졌죠. 그러니까 다른 그릇들은 그 다리가 짧은데 왜 이 제사 그릇들은 키가 높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 높아졌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들께 음식을 드릴 때 던져드리지 않잖아요. 공손하게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라면 하늘에 계신 영혼들이신데 어른들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음식을 좀 더 올려드리면 하늘에서 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공헌의 의미를 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리가 길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셨다니까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말려야 됩니다. 말리는 방법은 대체로 그늘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릇 한번 만들어 보셨잖아요. 말리는 방법과 거의 똑같은데요. 그 환경에 따라서 재미있는 흔적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릇이 바닥에 붙는 게 싫어서 나무를 깔기도 하거나 그냥 나뭇잎들이 많은 곳에 그릇을 올려서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바닥에 이렇게 그 나뭇잎이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 그릇을 통해서는 고고학과 역사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똑똑해가지고 수종 분석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듬습니다. 무늬를 표현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신석기 시대 침선문,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무늬들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만드는 아빈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무늬에 처음으로 선택을 해서 표현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훨씬 더 멋있는 무늬들을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더 단단한 그릇, 더 매끈한 그릇을 위해서 문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끝 부분을 바닥 부분을 깎아서 더 이쁘고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조개가 있다면 조개를 이용해서 긁어서 무늬도 표현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발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 노력을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뗀서키를 사용한 사람들이 오늘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욕심 많았으니 우린 여전히 뗀서키를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지금도 뗀서키를 써요. 혹시 언제 쓰시는지 아세요? 언제 쓰는지? 친구가 괴롭히고 도망가면 돌 던지더라고요. 구석기 시대 동물 사냥하는 방법을 요새 아이들은 친구 사냥할 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석기 쓰세요. 언제 쓰세요? 돌침대 주무시죠? 칼 오래 쓰시면 돌에 갈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소에 가면 값에 비석이 서 있죠. 석기입니다. 즉 역사라는 것이 석기를 쓰다가 안 쓰고 철기를 쓰고 쓰다 안 쓰고 플라스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석기에 더해서 철기를 쓰고 철기에 더해서 플라스틱을 쓰는 것이죠. 그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릇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릇 속에는 모든 시대의 지혜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하고 이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끈무늬 또는 새 발 모양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서 완성된 그 토기들이 바탕이 되어서 도자기가 완성되었고 그 도자기가 거듭 발전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도자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릇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좋은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저보다 훨씬 더 신석기 시대에서 잘 아시고 깊이 아시는 선생님께 신석기 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신 다음에 이제 마치기 전에 저랑 한번 이 기법과 그 다음에 방법들을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아주 수준 높은 신석기 시대에서 설명을 해드릴 박준범 선생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범 선생님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수료하셨고요. 전 상명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서울문화유산 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명대학교 특임교수에 계시고요. 문화나눔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조사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2002년에서 4년까지 인천 원당동 청동기 시대 유적 발굴 조사, 검단지구 구석기 청동기 유적 발굴 조사, 용인 동백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 조사,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요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 광화문 6조 거리를 직접 발굴 조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동대문, 서대문 지역 이런 곳에서 많은 조사를 하시고 언론에 충분히 소개될 만큼 많은 발굴 성과를 낳으셨던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늦었지만은 또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강의를 오면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새로운 사실들도 또 많이 그러니까 읽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또 저도 한 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강하는 강의 듣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전철을 4호선을 타면은 바로 오이도 유적에 딱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네. 한 2번 정도 내렸습니다. 저쪽에서 내리고 안산에서 또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없는 걸까 그랬더니 또 건너서 또 타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신석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저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니까 몇 가지 좀 같이 한번 그 소통을 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신석기 시대 이전에는 무슨 시대가 있었죠?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오죠?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는 뭐 철기 시대하고 역사 시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시대에는 역사 시대하고 다르게 뭐가 없어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문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없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네.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또 여러 또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신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 석기를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 이 일을 주관하는 결의문화유산 연구원에서는 주로 구석기 시대 전공한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신석기 시대, 특히 석기를 전공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몇 안 되는 그 중요 신석기 유적 중에서 여러분 그 시흥에 있는 오이도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흥시에 사시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그 선사 유적 중에서 우리나라 유적 공원을 만들고 또 이런 그 아카데미를 하는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저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한 1% 안에 드는 그 시민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되는 걸 저는 아주 저 반갑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특별히 신석기 시대 문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어떤 부분들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시흥 오이도 유적 공원이 아마 정부 예산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아주 빵빵한 그 신석기 유적 공원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어요. 제가 올해 한 4월, 5월에 어떻게 또 우연히 인연이 돼서 이쪽에 또 유적 공원 만드는데 또 자문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오늘 여기 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신석기 유적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지에서 유적 공원도 만들고 뭐 교육장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만들게 되는데, 더불어서 이 유적 공원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또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고부가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여기 안에는 그 오이도 그 유적 공원을 체험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이도 선사 유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험하고 전시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 말고 또 가족이나 그 시흥시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 체험장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많은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산책도 할 수 있고 유적 공원을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같이 힐링도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오이도 선사 유적을 갖고 계시는 여기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과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도 그렇고 청동기 시대도 그렇고 초기 철기 뭐 역사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활동, 이것을 우리가 생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생업을 가지고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주로 우리가 제일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수렵하고 채집하고 농사짓고 뭐 이렇게 먹거리들을 얻는 그런 생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업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방 이후에 이쪽 그 특별히 그 오이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지역에 그 많은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그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그 역사의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여는 그 유적 중에서 그 서해안 쪽에 그 신석기 유적을 조사를 함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아마도 선사 시대의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나 생업 활동이나 유물 유적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6.25 때는 북쪽 지방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그 많은 조사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국립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1980년대 들어와서는 이쪽 그 서해안 쪽이 각종 간척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부터 이쪽 그 도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격적으로 유적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 그 신석기 유적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이 아마 이 오이도 유적을 비롯해서 오이도 그 시흥 쪽의 유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유적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주로 섬이나 그 바닷가 중심으로 하였던 그 유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흥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그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석기 시대 토기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빗살무늬 토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는 빗살무늬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밑이 뾰족하고, 그 다음에 계란 포탄형이다. 이렇게 아마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토기 얘기는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제 전공인데 그 신석기 시대 간석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석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 석기를 보면은 이건 화살촉이다, 이건 돌도끼다, 이거는 또 창이다,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들을 그 모양을 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창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막 돋보기로 막 들여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햇볕에 비춰보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석기 연구를 석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그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참 뚜렷하죠, 그죠? 그리고 바람도 살살 불어와야 되고, 또 햇볕이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 또 눈이 내려올 때는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사 시대에도 이런 그 자연 환경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어떤 생업,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먹고 살았나,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그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신석기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7,000년 전에 그 상황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환경, 자연 조건 속에서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나, 어떤 환경 조건에서 살았나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형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쪽 그 서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형들을 보면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얕아서 동고서자라고 하죠. 그래서 동해안 쪽은 물이 깊고, 그 다음에 서해안 쪽은 물이 얕기 때문에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바닷물에 잠기고, 바닷물이 적게 들어오면은 물이 쫙 빠지면 또 육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그 해안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당시에 자연 환경들을 복원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쪽에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지구의 환경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빙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 번의 빙하가 있고 그 세 번의 사이사이에 그 간빙기,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던, 온도가 따뜻해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빙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그 간빙기, 그러니까 그 간빙기와 빙하기와 빙하의 사이에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했던 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빙하가 내려오면서 지금의 그 해안선이 처음에는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바다에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이제 그 올라오면서 그 해안가가 그 해안의 그 육지가 이제 그 전에 육지였던 곳은 바닷물 때문에 이렇게 그 해안가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그 옛 지형들이 많이 바뀝니다.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시에 이런 그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당시 뭐 구석기든 신석기든 바닷물이 쓱 올라오면서 한때는 육지였던 곳이 바닷물이 싹 올라오니까 바닷가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우리 서해안 쪽은 그 바닷물하고 육지면이 높낮이가 아주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많이 밀려오면은 섬이 됐다가 또 바닷물이 또 밑으로 싹 빠지면은 육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유적을 찾는 데 있어서 당시의 해안가의 그 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시흥이나 이런 서해안 쪽은 그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이 굉장히 그 다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초기의 신석기 유적들은 이미 지금 바닷물에 많이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 오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 인천 그 시흥 이쪽 이 도서 지방들의 신석기 유적들이 발견되는 비율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 시기가 올라가는 그런 연대를 가진 신석기 유적은 그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판단하기로는 바닷물에 많이 잠겨진 부분의 일부분은 이미 그 신석기 시대 그 아주 오래된 신석기 유적은 바닷물에 잠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 신석기, 그러니까 바닷물이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여도 육지나 섬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있는 곳이 신석기 시대인데 그런 신석기 유적들은 다 이제 후기 조금 늦은 시기의 유적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살았나 하는 부분들을 이런 그 자연 환경을 조사를 하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 서해안 쪽에서 그러니까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뭐 그 서해안 북부 지역에서 이제 유적이 지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곳은 이미 한 200~300군데가 넘고요. 한 500군데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유적이 발굴된 곳은 이제 뭐 그러니까 한 20~30군데 되는데 최근에 한 40~50군데 정도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 그 오이도 유적은 부분 발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석기 시대 후기 신석기 시대의 어떤 맥락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굴된 그 발굴 조사된 신석기 유적들은 그러니까 지표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것은 이미 1000군데가 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신석기 유적 발굴된 곳은 200~300군데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 끝 함경북도 끝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곳곳에서 바닷가나 또 내륙 지역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 그대로 조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고고학을 전공하는 그 전공 분야 중에서 유적의 빈도는 가장 적은 것이 아마 신석기 시대 유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석기 유적은 고고학에 끼인 세대예요. 끼인 세대. 그러니까 그 땅을 그 땅 제일 아래에 나오는 유적이 어느 시대 유적일까요? 구석기 시대 유적이겠죠.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제일 아래에 있는 곳이 구석기 제일 오래된 유적이고, 그다음 제일 위에 있는 게 근대 현대 유적이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유적들은 땅을 깊숙하게 파고 가니까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신석기 시대 유적이 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가 오면은 그 사회 분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도구를 만드는 속도랑 도구 만드는 기술, 제작 기술들이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그 청동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땅 위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는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청동기나 초기철기, 뭐 철기대 사람들이 다 파괴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적은 땅을 제일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 발견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유적은 많이는 있었겠지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나 철기 시대 사람들이 그 유적을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유로운 땅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대한민국에서 발견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석기들은 제법 발견이 되지만은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들을 발견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오이도 유적 발굴하는 데를 가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 유적의 그 유물의 그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아주 멋있는 그런 유적들이 이렇게 조사돼서 나오는 거는 정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 능곡이나 여기 시흥 오이도나 뭐 가운데 삶의 폐총 조개덩 유적이나 이런 거 발견됐다는 것, 발견해서 발굴해서 이런 그 이제 유적 공원도 만들고 박물관까지 짓게 되고 이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들 거의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서 이런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우리가 지역 감정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죠? 지역 감정이 왜 나쁠까요? 우리가 지역 감정이 나쁘다 그러는데 왜 지역 감정이 나쁠까요? 그쵸, 편가르게 하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만 없어진다면 사실은 지역적인 거는 굉장히 특징적이고 오히려 사회 발전을,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사회 발전 유도하는 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다 시흥시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거를 떠올릴 때 우리가 내가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나요? 태어난 곳, 또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죠. 저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래서 저는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야구 응원을 하면 두산 오비 베어스를 응원해요. 사실은 롯데 자이언츠나 NC 다이노스를 응원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각 저마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죠. 프로야구도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기아 타이거즈는 역전의 명수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그다음에 서울의 두산 베어스나 LG 그 트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응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은 또 특징이 뭘까요? 세련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투지, 불굴의 투지, 은근 뭐 이런 거 강조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충청도, 호남 하나, 뭐 요즘 잘 못하지만 아무튼 뭐 이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그런 특색들을 잘 가꿔주고 다듬어줘서 사회 발전의 힘을 딱 한 군데 끌어놓는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렇게 딱 그 융성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역의 분화, 지역의 변화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신석기 청동 시대를 공부를 하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석기에 사시는 선생님들은 또 구석기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 그때 아마 지역적인 것들이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토기들만 봐도 대한민국의 지역이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시도, 오이도나 뭐 이게 서해안 쪽에 그 빗살무늬 토기들인데요. 형태가 어때요? 밑이 뾰족하죠. 그다음에 입술이 위에가 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폭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쪽 강원도 한번 가볼까요? 그 강원도 쪽에 보면은 오산리, 양양 오산리의 그 유물 보면 어때요? 서울하고 서울 경기도의 토기하고 어때요? 약간 틀리죠. 밑이 일단은 넓적넓적하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북쪽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더 지금 이 토기들 그 모양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길이는 길고 그 다음에 밑은 여기보다 약간 그 뾰족한 그 평평인데 여기는 아예 평평하죠. 평평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종류들이 또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제주도 전라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부산 쪽으로. 부산 쪽에는 조금 더 이상한 기형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역의 그 각 지역 지방별 우리가 임의대로 선사시대에 임의대로 이렇게 동서남북 갈라가지고 강원도 뭐 이렇게 쭉 나눈 그 당시에는 그런 지역적인 경계나 구분이 없었을 테지만 오히려 자연적인 경계로 뭐 한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뭐 영산강이라든지 이런 자연적 구분에 의해서 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잡아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런 토기의 그 모양들이 다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그 변화나 지역 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부터 이미 지역적인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은 특징들을 좋은 장점들을 잘 가지고 어수른다면 그러니까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신석기 시대 토기들을 보면은 밑이 뾰족한 것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고 그 아가리라 그러죠. 입술 쪽이 아주 넓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 가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문양도 없어요. 빗살문도 없어지고 청동기 시대는 문양이 없어지죠. 그죠? 문양이 없어지고 구멍 막 뚫어가지고 있고 기종이 그 지역별로 기종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들이 청동기 시대는 다 믹스가 돼서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대신 그 기형이 종류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분화가 된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신석기 시대 토기도 각 지역마다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서해안 쪽에 요 서해 북부 이제 북한까지 좀 많이 치면은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문화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이도 유적이라든지 인천 뭐 송산 영종도 유적이라든지 뭐 북한의 뭐 그 청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신석기 시대 묶여 있는 이렇게 묶여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는 이미 1000군데가 넘게 조사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서 문화층을 확인하고 한 작업들은 그렇게 신석기 시대 유적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주술 확률은 높지만은 그곳이 정말로 문화층을 막 조사를 발굴을 해서 신석기 시대 문화 유적이다라고 할 수 있기는 확률상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발견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동안에 발굴된 유적들이 뭐 이 정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저희도 복잡한데요. 뭐 1, 2기, 3기 막 나눠져 있고 막 뭐 이렇게 막 나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서해안 쪽의 유적들이 그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에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 우리는 다 늦어요.
그러니까 이 서해안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이 옛날에는 육지였다가 그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신석기 시대 이 서해안 쪽에 있었던 유적들은 아마도 물에 다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서해안 쪽에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은 석유 시추를 할 때 땅을 지하 뭐 1000m, 2000m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 시추봉이 있으면 그쪽 그 이렇게 뚫는 그 시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유물들이 정말 재수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항 쪽에서 1970년대에 그 시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싼 물고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현재 그 시흥 오이도나 뭐 이쪽 그 시흥 능곡 쪽으로 하는 이쪽 유적들은 대부분 이제 사기라고 해서 BC 2500에서 1500년, 그러니까 신석기 아주 늦은 시기, 늦은 단계의 그 빗살무늬 톡이 그 시대를 위치를 차지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카데미 와서 공부해서 이로운 점은 그냥 막상 뭐 여기 시흥 오이도에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아 여기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적에는 조기, 전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그 이쪽 시흥 쪽은 후기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옛날에 바닷물이 그 빙하기 때는 바닷물이 다 빠져서 육지였는데 그 이제 해수면이 상승되고 빙하가 오면서 물이 쫙 올라오니까 옛날에 육지였던 곳이 일부는 섬으로 잠겼고 그래서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던 곳에서 살았던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이미 바닷물에 다 잠겼다 그러더라.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